해가 막 기울기 시작한 겨울 저녁, 골목 끝은 벌써 어둑했다. 건물과 건물 사이로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들이 바람에 떨렸고 얼어붙은 아스팔트 위로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건조하게 튕겨나갔다. 매서운 2월의 바람이 구석구석을 파고들며 살갗을 베어갔지만 골목 한가운데에 자리한 작은 포장마차만큼은 다른 계절을 사는 것처럼 따뜻했다. 붉은 천막 안에서는 커다란 스테인리스 냄비들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다. 고추장과 물엿, 멸치 육수가 섞여 올라오는 달콤하고 매콤한 냄새가 하얀 김을 타고 천막 밖으로 새어나갔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추위에 웅크렸던 어깨를 잠시 펴고 저도 모르게 고개를 그쪽으로 돌렸다. 허기를 다 잊고 살던 사람에게도 이 골목을 채운 떡볶이 냄새는 짧게나마 속을 울리는 유혹이었다. 그 한가운데에 낡은 앞치마를 두른 한 여자가 서 있었다. 22살 민지였다. 후. 민지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떡볶이 냄비 앞에서 국자를 들고 천천히 저어가며 숨을 길게 내쉬었다. 뜨거운 김이 얼굴에 와 닿아 금세 눈가가 촉촉해졌지만 그 따뜻함마저도 고마웠다. 실내가 아닌 천막 아니라 손끝은 여전히 시렸고 발바닥은 슬슬 감각이 둔해지고 있었다. 그래도 불빛이 있고 끓는 소리가 있고 냄비 위로 올라오는 향기가 있으니 버틸만 했다. 이 포장마차는 단순히 장사의 공간이 아니라 민지가 오늘을 넘겨 내일로 건너가기 위한 달이었다. 오늘은 그래도 손님이 좀 있네. 초저녁부터 찾아온 직장인 몇 명과 근처 학원생들 덕분에 벌써 다 쓴 종이컵과 나무젓가락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잔돈을 세어보니 아주 넉넉하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요양원에서 날아온 이번 달 납부 안내장을 찢어버리고 싶은 충동은 조금 가라앉았다. 외할아버지 약값이랑 요양원 비용, 카드가, 등록금. 민지는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계산기를 두드렸다. 얼마 전에 장학재단에서 떨어졌다는 메일을 받고 다시 한번 현실을 직시해야 했다. 조리학과 수업에서는 프랑스 요리와 이탈리아 요리를 배웠지만 지금 당장 자신을 먹여 살리는 건 프렌치가 아니라 고추장이었다. 불판 옆 작은 라디오에서는 DJ가 들려주는 퇴근길 사연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연인과 헤어졌다는 사람, 예전 학교 앞 떡볶이집이 사라졌다는 사람,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맛을 그리워한다는 사람. 민지는 웃음이 나왔다. 잃어버린 맛을 찾는 사람들 얘기를 듣고 있자니 자신도 그 중 하나 같았다. 엄마가 만들어주던 어묵국 맛 이제는 기억도 잘 안 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7년이 넘었다. 그 사이 많은 게 변했고 많은 게 사라졌다. 하지만 어릴 때 좁은 부엌에서 어머니가 하얀 김 사이로 웃던 얼굴만큼은 다른 어떤 기억보다도 선명했다. 그것이 민지가 요리를 선택한 첫 번째 이유였다. 누군가를 위한 음식을 만들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 마음으로 자신도 살아남고 싶은 욕심. 민지야, 불 좀 줄여라. 끓는 것 봐라. 국물 다 졸아 없어지겠다. 천막 안쪽 의자에 앉아있던 외할아버지가 고개를 빼꼼 내밀고 말했다. 아직 완전히 굳지 않은 왼쪽 팔을 주물러가며 여전히 가게를 살피려는 눈빛이었다. 알았어요, 외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민지는 일부러 더 밝은 목소리로 대답하고 가스레인지의 불을 살짝 줄였다. 외할아버지 앞에는 뜨거운 물이 담긴 종이컵과 작은 담요가 놓여 있었다. 요양원에서 하루 외출 허가를 받아 나온 날은 이렇게 포장마차에 함께 앉아 밤 공기를 마시는 게 할아버지의 작은 즐거움이었다. 추우면 안 되는데. 내가 언제 추워서 쓰러진 사람처럼 보여? 외할아버지는 일부러 큰 소리를 쳐 보이며 웃었다.
민지는 그 웃음 뒤편에 숨어 있는 미안함과 서러움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쓰러진 이후 외할아버지는 늘 자기가 짐이 된다고 말했다. 그럴 때마다 민지는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저 요리사 될 거예요. 레스토랑 열 거란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외할아버지가 손님으로 살아계셔야죠. 그러니까 절대 쓰러지면 안 돼요. 그 말을 할 때마다 외할아버지의 눈가에는 늘 물기가 맺혔다. 오늘도 마찬가지였다. 그려. 우리 손녀 레스토랑에서 제일 비싼 메뉴는 나한테 공짜로 주는 거다? 당연하죠. 근데 그때 되면 제일 비싼 메뉴는 어쩌면 떡볶이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야, 떡볶이가 최고요. 떡볶이 무시하지 마라. 둘의 짧은 농담이 천막 안 공기를 조금 더 따뜻하게 덮이고 있을 때였다. 골목 입구 쪽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한번 짧게 울렸다.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끊기고 잠깐의 정막이 내려앉았다. 민지는 무심코 고개를 돌렸다가 그때 그가 걸어 들어오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검은 롱코트에 목도리를 단정히 두른 청년. 이 골목에서는 보기 드문 말끔한 차림이었다. 대로변 카페에 있을 법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허름한 골목까지 들어왔나 싶을 정도였다. 그는 잠시 포장마차 앞에서 멈춰서서 천막 위에 붙어 있는 낡은 메뉴판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떡볶이, 순대, 튀김, 어묵. 익숙하기 짝이 없는 메뉴들. 그러나 청년의 표정엔 묘한 긴장감이 떠 있었다. 그는 마치 처음 보는 세계 앞에 선 사람처럼 떡볶이 냄비를, 어묵이 꼬치째, 꽂혀 있는 커다란 스테인리스를, 기름에 잠겨 있는 튀김거리를 하나하나 천천히 후쳤다. 손님인가? 민지는 우선 미소부터 지었다. 이렇게 추운 날에 골목까지 찾아온 사람을 그냥 돌려보낼 이유는 없었다.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그제야 청년은 정신을 차린 듯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다. 이모, 떡볶이 한 접시요. 제법 낮은 목소리였다. 살짝 허스키한 톤에 끝이 잘 또렷하게 맺히지 않는 말투. 어딘가 망설임이 묻어있는 어조였다. 민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종이 접시에 떡볶이를 담기 시작했다. 말은 반말처럼 들렸지만 요즘 20살 안팎 애들이 어른한테 말을 놓는 건 낯선 일도 아니었다. 맵기는 보통으로 해드릴까요? 좀 덜 맵게도 해드릴 수 있어요. 보통으로 주세요. 원래 그렇게 먹었어요. 원래. 민지는 잠시 그 말에 걸렸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다. 소스를 한 번 더 끼얹어 붉은 빛을 더한 뒤 깨를 솔솔 뿌리고 나무젓가락을 꽂았다. 여기요. 진우는 접시를 두 손으로 받았다. 하얀 김이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순간 기억 속 어딘가 깊은 곳이 흔들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오래전 따뜻한 부엌, 냄비에서 올라오던 비슷한 향기. 학교에서 돌아오면 식탁 위에 올려져 있던 하얀 접시와 그 위에 붉은 떡볶이. 엄마. 3년 전 사고 이후 진우는 거의 모든 감각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정확히 말하면 감각을 느끼는 일이 고통이 되어버렸다. 부모를 잃은 그날 이후 입안에 들어오는 음식은 모두 같은 의미 없는 물질로 느껴졌고 어떤 맛이든 다 회색빛처럼 똑같았다. 의사는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미각 상실이라고 했지만 그 일시는 3년 동안이나 계속됐다. 그래서 그는 먹는 행위를 최소한으로 줄였다. 배가 고프다고 느끼는 감각도 무언가 먹고 싶다는 욕망도 함께 죽어버린 것 같았다. 식사는 몸이 버티기 위한 의무적인 행위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런 그가 오늘 향기 하나 때문에 길을 멈췄다. 차 안에 앉아 회사를 나오는 길,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그 틈 사이로 스며든 고추장 향과 어묵 국물 냄새가 순간 그의 심장을 세게 내리쳤다. 아주 잠깐, 정말 한순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대로 차 문을 열고 뛰어내렸다. 운전기사가 놀라 부르짖는 소리도 잘 들리지 않았다. 향기를 쫓아 골목으로 들어섰을 뿐이다. 지금 그 향기가 바로 코앞에 있었다. 진우는 젓가락을 들었다. 떡볶이 한 조각을 집어들어 입에 넣는 동안 머릿속은 아예 비어 있었다. 그리고 혀끝에 먼저 닿은 건 뜨거운 온기였다. 그 뒤를 이어 분명히 느껴지는 달큼함과 매운맛, 살짝 눅진한 고추장의 감촉이 차례로 밀려왔다. 혀 옆구리 쪽에서 간장의 짠맛이 퍼졌고 떡 안에서 은근하게 우러난 사골 육수의 깊이가 느껴졌다. 아주 희미했지만 분명히 맛이라고 부를 수 있는 무언가였다. 손에 쥔 접시가 덜덜 떨렸다. 저 손님? 괜찮으세요? 민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갑자기 얼굴이 굳어버린 손님은 흔히 보는 유형이었다. 너무 매워서 놀랐다든지, 너무 뜨거워서 혀를 대었다든지. 민지는 얼른 물병을 집어들었다. 물 드릴까요? 아니요. 진우는 겨우 목소리를 짜냈다. 맛있어요. 그 말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자신도 잘 믿기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듯 그는 한 번 더 떡을 집어먹었다. 이번에는 혀끝 말고 입천장과 목구멍까지 매운맛이 선명하게 지나갔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느껴진다. 3년 만이었다. 기계적으로 삼키기만 하던 음식이 아니라 먹고 싶어서 입에 넣는 음식. 그 안에서 맛을 찾으려 했던 시간은 무수히 많았다. 그러나 아무리 고급 레스토랑을 찾아가고 유명 셰프들이 만든 요리를 먹어도 모든 맛은 벽에 부딪힌 듯 입안에서 사라지곤 했다. 그런데 오늘 골목 포장마차 떡볶이가 그 벽에 조그만 균열을 냈다. 정말요? 민지는 무심코 웃음을 터뜨렸다. 그 말 한마디가 오늘 하루의 가장 값진 수입 같았다. 다행이다. 혹시 너무 맵지는 않으세요? 딱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에 먹던 맛이랑 비슷해요. 진우는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말했다. 옛날에. 민지는 그 말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손님에게 들이대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대신 장난스럽게 물었다. 그럼 단골 되시는 건가요? 그럴까요? 지금 그럴까요 하신 거 약속하신 거예요. 내일 이 시간에도 오셔야 돼요. 민지의 농담에 진우는 아주 조금 입꼬리를 올렸다. 누군가에게 내일을 전제로 말을 건넨 게 얼마만이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그는 접시를 비우고 나서도 한동안 포장마차 앞을 떠나지 못했다.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감각조차 달라진 것 같았다. 얼어 죽겠다. 얼른 가서 쉬어. 외할아버지가 천막 안에서 기침을 하며 말했다. 민지는 그제야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어느새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다. 저 멀리 대로변에 네온사인이 번쩍였고 행인들은 어깨를 움츠린 채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조금만 더 하고 정리할게요. 곧 마감이에요. 민지는 떡볶이 냄비에 남은 양을 가늠했다. 오늘은 재료를 거의 다 소진해서 마감을 일찍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추운 날일수록 장사가 잘 되기는 했다. 사람들은 따뜻한 국물과 매운 떡볶이 한 접시에 위로를 구했다. 민지는 그 사실이 좋았다. 자신이 만드는 음식이 누군가에게 잠깐이라도 힘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힘든 하루를 버티게 해줬다. 그날 밤 포장마차를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지는 문득 오늘 처음 본 손님을 떠올렸다. 말수가 적었지만 떡볶이를 먹을 때의 표정만큼은 잊히지 않았다.
놀람, 혼란, 그리고 어딘가 안도한 듯한 눈빛. 정말 맛있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그냥 그 정도로만 기억하려 했다. 세상에는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더 많으므로. 다음 날, 민지는 오전 수업을 마치자마자 학교 뒷문으로 뛰어나왔다. 조리학과에서 실습이 있는 날이면 머릿속은 온통 수업 내용과 포장마차 준비로 가득 찼다. 교수는 늘 말했다. 요리는 결국 사람을 상대하는 거야. 기술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야.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만들어야 해. 민지는 그 말을 누구보다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자신이 만드는 떡볶이를 먹는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재료 하나를 손질할 때마다 정성을 담으려 했다. 그게 설령 천막 아래에서 파는 값싼 길거리 음식이라 하더라도 학교를 나와 버스를 갈아타고 시장, 골목을 돌아 포장마차가 있는 길로 들어섰을 때에는 이미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민지는 자물쇠를 풀어 천막을 열고 익숙한 순서대로 하루를 준비했다. 첫 번째는 떡을 물에 담가두는 일, 두 번째는 어묵 국물 내기, 세 번째는 튀김 옷 준비. 손이 바쁘게 움직이는 동안 머릿속은 차분해졌다. 이제는 몸에 밴 의식 같은 순서였다. 포장마차 불을 켜고 작은 스피커를 연결해 라디오를 틀었다. DJ의 목소리가 오늘도 서늘한 골목 위로 흘러나왔다. 여러분, 오늘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사연을 받아볼게요. 잃어버린 물건, 잃어버린 사람, 잃어버린 기억, 그리고 잃어버린 맛까지요. 민지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뭐래, 진짜. 하지만 어제 왔던 그 손님을 떠올리자 웃음이 금세 잦아들었다. 옛날에 먹던 맛이랑 비슷해요. 그 한마디가 묘하게 마음에 남아 있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렀을 때 골목 입구에서 또렷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민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코트를 입은 청년이 어제와 마찬가지로 천천히 골목을 걸어오고 있었다. 목도리가 어제보다 더 단단히 감겨 있었고 손은 코트 주머니에 깊이 파묻혀 있었다. 어제 오신 분이다. 민지는 자신도 모르게 작게 중얼거렸다. 청년은 조용히 포장마차 앞에 서더니 어제와 똑같이 메뉴판을 한번 쓱 훑어보고 입을 열었다. 떡볶이 한 접시요. 네, 단골 손님 뗐으면 어떡해요. 다른 것도 좀 시키셔야죠. 민지는 농담을 건네며 접시를 꺼냈다. 어묵 국물 서비스로 드릴게요. 진우는 잠시 놀란 듯 눈을 깜빡이다가 작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로 진우는 매일 같은 시간에 포장마차를 찾았다. 퇴근 후 들르는 시간이 거의 일정했기에 민지는 그가 골목으로 들어서는 소리만 들어도 알아차리게 되었다. 어느새 속으로 6시 30분 손님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처음에는 늘 떡볶이만 시키던 진우도 어느 날부터인가 어묵과 순대를 곁들여 주문하기 시작했다. 날이 유난히 추운 날엔 어묵 국물 리필을 2번이나 해달라고 했다. 먹는 양은 많지 않았지만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한 입 한 입을 음미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오늘은 좀 덜 맵게 해드릴까요? 어제는 기침하시던데. 아, 괜찮아요. 이 정도 매운 게 좋더라고요. 그는 마치 자신에게도 아직 살아있는 감각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사람처럼 매운맛이 혀를 찌를 때마다 눈을 한 번씩 꼭 감았다 떴다. 그 작은 반응들 하나하나가 민지에게는 보람으로 진우에게는 존재 증명처럼 느껴졌다. 외할아버지는 슬쩍슬쩍 그 모습을 엿보며 민지를 놀렸다. 야, 저 청년 너 보러 오는 거 아니냐? 외할아버지 또 시작이다. 요새 드라마 너무 보셨네. 눈빛이 다르다니까. 떡볶이 보고 오는 눈이 아니여. 민지는 손사래를 쳤지만
누군가 자신이 만든 음식을 매일 찾아 먹으러 온다는 사실이 싫지만은 않았다.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관심이 존재하지만 민지가 가장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관심은 결국 맛있어서 또 왔어요 라는 말뿐이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다. 차갑던 골목 공기에 조금 익숙해질 즈음 날씨는 더 매서워졌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있었다. 짧은 말 몇 마디를 주고받는 일도 늘었다. 어느 날은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 이야기를 했고 어느 날은 근처에서 새로 생긴 카페 얘기를 했다. 그리고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다. 오늘 바람 진짜 장난 아니네. 민지는 포장마차 뒤편에서 고무줄을 입에 살짝 물고 모자를 벗었다. 땀에 젖어 눌렸던 머리를 한번 털어낸 뒤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가지런히 빗어 올렸다. 이마가 드러나도록 머리를 높게 묶고 다시 천막 안으로 들어오려는 순간 누군가의 시선이 자신에게 꽂혀 있는 것을 느꼈다. 고개를 돌리자 포장마차 앞에 앉아 있던 진우가 젓가락을 든 채로 멍하니 서 있었다. 눈동자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커져 있었다. 왜 그러세요? 민지는 무심코 웃으며 물었다. 머리를 아무렇게나 묶어 올린 자신의 모습이 우스웠나 싶었다. 그러나 진우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전혀 없었다. 대신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당혹감이 가득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거실 한쪽 벽에 걸린 낡은 액자 하나가 떠오르고 있었다. 액자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20살 초반의 여자. 긴 생머리를 뒤로 넘기고 앞치마를 두른 채 뭔가를 들고 있는 모습. 눈매, 이마선, 웃을 때 미세하게 올라가는 입꼬리까지. 똑같다. 똑같이 생겼다. 사진 속 이모 강수진. 그리고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만들고 있는 이 여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손끝이 싸늘해졌다.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입안이 갑자기 바싹 말라버린 느낌을 받았다. 저기, 진우는 잠시 말을 잃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다. 포장마차 안에는 잠깐 정적이 흘렀다. 라디오에서는 DJ가 웃으며 다른 사연을 읽고 있는데 그 소리가 유난히 멀게 느껴졌다. 누나 혹시... 진우는 겨우 말의 첫머리를 이끌어냈다. 제 이모랑 아는 사이세요? 민지는 눈을 깜빡였다. 이모님이요? 전 잘 모르는데요. 혹시 어떤 분이신데요? 아, 아니요. 진우는 서둘러 고개를 저었다. 너무 성급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냥 많이 닮으셔서요. 민지는 잠시 어깨를 으쓱했다. 아, 그럴 수도 있죠. 제가 또 어디 가서 밀리지 않게 흔한 얼굴이라. 농담으로 분위기를 넘겼지만 진우는 웃지 못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민지의 얼굴에, 그 옆에 매달린 낡은 냄비와 퇴색된 메뉴판에, 그리고 천막 바깥의 어두운 골목길에 번갈아 꽂혀 있었다. 설마 아니겠지. 우연이겠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진우는 마음속에서 그 말을 몇 번이고 되뇌었다. 우연일 거라고, 사람은 닮을 수 있다고, 세상 어디엔가 자신과 닮은 사람이 셋이나 있다지 않느냐고. 하지만 거실에 도착해 액자를 꺼내 들고 사진 속 수진의 얼굴을 다시 본 순간 다리에 힘이 빠져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고 말았다. 사진 속 어린 이모의 얼굴과 붉은 천막 아래 선 민지의 얼굴이 겹쳐졌다. 그때부터였다. 골목길에서 처음 맡았던 떡볶이 냄새만큼이나 짙은 어떤 예감이 진우의 일상을 서서히 파고들기 시작한 것이, 그리고 그 예감이 민지의 평범한 하루를 산산조각 내버릴 거라는 사실을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 겨울밤 공기는 유난히 깊고 차가웠다. 도로 위로 지나가는 차들의 불빛이 창문을 스치며 방 안을 밝히고 사라졌다.
진우는 불도 켜지 않은 거실 한가운데 멈춰선 채 두 손으로 액자 하나를 들고 있었다. 액자 속에는 20살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있었다. 붉은 빛이 감도는 머리카락을 뒤로 묶고 앞치마를 두른 채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강수진. 그의 이모였다. 진우는 사진 속 얼굴을 몇 번이고 바라봤다. 보고 또 봐도 그 얼굴은 오늘 포장마차에서 본 민지와 너무나 닮아 있었다. 단순히 비슷하다 정도가 아니라 마치 사진 속 사람이 지금 이곳에 시간이 멈춘 채 그대로 나와 선 것처럼 똑같았다. 그는 액자를 들고 조심스럽게 식탁에 내려두었다. 그 옆에는 따뜻한 차 한 잔도 놓여 있었는데 이미 온기가 모두 가셔 차갑게 식어 있었다. 진우는 손가락으로 컵 가장자리를 천천히 문질렀다. 잠시 후 묵직한 발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진우야, 아직 안 잤냐? 낮게 울리는 목소리. 강준호 회장이었다. 넓은 어깨를 묶은 코트가 무겁게 내려앉은 모습은 평소 회사에서 보이는 절대 권력자의 강인함은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눈 아래 진한 그늘을 들이우며 조용히 다가왔다. 삼촌. 진우는 액자를 가리켰다. 이 사진 언제 찍은 거예요? 강준호는 액자 속 여동생의 얼굴을 보자 표정이 잠시 묘하게 흔들렸다. 술 기운도 없었고 피곤함 때문만도 아닌 더 깊은 감정이 스친 듯한 흔들림이었다. 대학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때다. 그때는 참 밝았지.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았다. 아버지한테도 나한테도 아직 등 돌리기 전이었다. 진우는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민지 누나가 이모랑 닮았어요. 강준호가 눈을 들어 그를 봤다. 진우는 떨리는 목으로 계속했다. 오늘 포장마차에서 만난 여자분인데 그냥 닮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는 숨을 한번 들이켰다. 이모가 젊었을 때 사진 속 그대로예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미세하게 창틀을 흔드는 소리만 들렸다. 진우는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삼촌 혹시 이모가 따로 숨기고 있던 가족이 있었나요? 강준호의 눈빛이 순간 번쩍였다. 그리고 이내 깊은 곳으로 가라앉았다. 그걸 왜 묻지?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닮아서. 진우는 서둘러 시선을 피했지만 회장은 끝까지 그의 표정을 읽고 있었다. 그는 소파에 앉아 잠시 양손을 모아 생각에 잠겼다. 진우가 어렸을 때부터 본 바로는 삼촌은 이런 표정을 지을 때 꽤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경우였다. 닮았다, 그 말이지. 이윽고 강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걸음을 옮겼다. 책장이 있는 쪽으로 가더니 빼곡히 정리된 문서들 사이에서 오래된 서류철을 하나 꺼냈다. 수진이는 15년 전에 집을 나갔다. 그는 천천히 말을 꺼냈다. 우리 집안이 반대했던 남자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진우는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회장의 표정은 마치 처음 고백하는 사람처럼 무거웠다. 그땐 아무도 그녀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아버지는 집안 체면을 이야기했고 나는 회사를 지켜야 한다는 핑계를 댔지. 결국 수진이는 혼자 떠났다.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리고 난 그때 일로 평생 죄책감을 갖고 있다. 진우는 삼촌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늘 강한 줄 알았다. 늘 흔들림 없는 사람.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강준호도 상처를 지닌 한 사람의 가족일 뿐이었다. 삼촌, 혹시 이모가 그 뒤로 연락은 없으셨나요? 2번 왔다. 짧은 침묵 끝에 회장이 말했다. 한 번은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 또 한 번은 화재 사고 전날이었다. 진우는 눈을 크게 떴다. 아이요? 그래. 수진이는 딸을 낳았다. 하지만
강준호는 서류철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오래된 출생신고서 한 장이 그 안에 있었다. 종이 가장자리는 약간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글씨는 흐릿했지만 중요한 정보는 아직 선명했다. 출생자 한민지, 어머니 한수진. 진우의 손끝이 떨렸다. 민지. 그는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만들던, 조용히 웃던 그 여자. 단골이 되어 매일 찾아갔던 그 누나. 어두운 골목에서도 따뜻한 사람. 그 민지가. 삼촌 이거 진짜예요? 그래. 강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민지는 수진이의 딸이다. 진우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심장이 귀 옆에서 뛰는 것처럼 크게 울렸다. 뜨거운 피가 손끝에 몰려들었다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럼 정체를 밝히셔야죠. 그는 겨우 입을 열었다. 지금이라도 찾아서 가족이라고 말해줘야죠. 강준호는 서류철을 닫으며 낮게 답했다. 진우야,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 왜요? 그 아이의 삶을 뒤흔드는 일이야. 우리가 누구라고 지금 갑자기 나타나서 모든 걸 바꿔놓을 권리가 있을까? 진우는 이를 악물었다. 근데 삼촌 그분은 혼자였잖아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혼자 외할아버지 모시고 공부하고 일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우린 그냥 지켜보기만 해야 해요? 그 말에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다. 첫눈에 알아본 혈육의 얼굴. 잃어버린 동생의 딸. 몰랐던 것은 아니었다. 단지 외면해온 것뿐이었다. 그래서 강준호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확인해야 한다. 확인이요? 민지가 진짜 수진이의 딸인지. 그리고 그는 아주 천천히 숨을 쉬었다. 이 아이의 삶에 우리가 들어가도 되는지. 진우는 고개를 숙였다. 그 말의 의미를 그는 알았다. 이제부터 삶이 크게 흔들릴 사람은 진우가 아니었다. 골목길 포장마차에서 환하게 웃으며 떡볶이를 건네던 민지. 아무것도 모른 채 하루하루를 버텨가는 그 민지. 이제 그녀의 삶은 태성가의 무거운 비밀과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민지는 새벽에야 잠이 들었다. 외할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셔다 드리고 돌아오는 길, 골목길의 가로등 불빛이 유난히 흔들렸다. 바람 때문인지 아니면 마음속 어딘가가 괜히 불안정해져 있었던 건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자 포장마차 앞에서 멍하니 자신을 바라보던 진우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제 이모랑 아는 사이세요? 그 말은 아무렇지 않게 던진 질문 같으면서도 묘하게 뜨거운 울림을 남겼다. 하지만 민지는 그 의미를 깊게 파고들지 않았다. 사람은 누구나 우연을 겪고 우연은 늘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찾아오는 법이었다. 아침이 되자 민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장 보러 시장에 들르고 포장마차를 열 준비를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쪽에 조용한 물결이 계속 일었다. 불길함 같은 건 아니었다. 그냥 말로 설명하기 힘든 정체 모를 예감이었다. 그날 저녁 포장마차 주변은 평소와 다르게 소란스러웠다. 민지가 골목에 들어서는 순간 낯선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 맞지? 이 줄 맞지? 공사 들어가려면 이 빼내야 한다니까. 민지는 천막 쪽을 향해 뛰었다. 그곳에는 구청 공무원들과 용역업체 직원들이 서 있었고 그들은 이미 천막 한쪽을 걷어 올리고 있었다. 반쯤 찢겨진 게시판에는 붉은 글씨의 안내문이 휘날렸다. 철거 예정. 재개발 구역 내 무단 영업시설 정리 통지. 잠깐만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제 가게예요. 민지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앞에 나섰다. 용역 직원 하나가 시큰둥한 얼굴로 말했다. 법대로 하는 겁니다, 아가씨. 여기 재개발 들어가요. 무허가 포차는 전부 철거 대상입니다. 무허가라니요? 저 매달 사용료 내고 있고 구청 민원도 등록해놨어요. 토지주가 바뀌었어요. 보상금은 그쪽으로 다 넘어갔고요. 아가씨는 해당 없다고요. 그게 무슨... 민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용역 직원들은 이미 간이 테이블을 트럭에 실으려 하고 있었다. 마치 오래전에 예정된 일을 처리하듯 능숙하고 냉정했다. 민지는 그들을 막으려 뛰어들다가 힘에 부쳐 밀려나며 바닥에 넘어졌다. 차가운 아스팔트에 무릎이 쓸려 피가 배어나왔다. 그만 좀 해요. 이거 제 전부예요. 제 생활이에요. 외할아버지 요양원 비용도 다 여기서 제발 이러지 말아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울음에 가까웠다. 그러나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 저기 밀어. 저 냄비도 치워. 용역 직원 몇 명이 동시에 천막 위로 손을 뻗는 순간 낯선 목소리가 골목을 강하게 울렸다. 중지. 한 단어였다. 그러나 모든 손이 동시에 멈췄다. 시끄럽던 작업장이 갑자기 가라앉았다. 사람들이 일제히 뒤돌아보았다. 어둠을 가르고 걸어오는 한 남자. 검은 롱코트, 단정한 셔츠, 그리고 그 얼굴을 따라오는 강한 기압. 민지는 본 적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직감이 뼛속까지 내려왔다. 작업 모두 중지하라고 했습니다. 공무원 한 명이 머뭇거리며 물었다. 저기 누구십니까? 그 남자는 가볍게 명함을 내밀었다. 태성건설 회장 강준호입니다. 순간 공무원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용역 직원들도 일제히 자세를 바로잡았다. 회 회장님, 여기가 재개발 구역이라서 그 재개발의 당사자가 바로 나입니다. 강준호는 단호하게 말을 끊었다. 그리고 이 포장마차는 지금 이 순간부터 내 승인 없이 어떤 식으로든 손대선 안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직원들은 고개를 숙이며 일제히 뒤로 물러났다. 고요해진 현장에 찬바람만 스쳐 지나갔다. 강준호는 민지에게로 다가갔다. 그녀는 충격과 혼란으로 굳어 있었다. 괜찮습니까, 민지 씨? 그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일어나세요.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잡고 일어났다. 가까이 보니 그 남자의 눈동자에는 설명하기 힘든 감정이 어른거리고 있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되찾은 사람의 눈처럼. 저 누구세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묻자 강준호는 깊은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말했다. 혹시 어머니 성함이 한수진이신가요? 민지의 얼굴이 굳었다. 네, 맞아요. 그런데 그분은 강준호의 목소리가 잠시 흔들렸다. 제 친동생이었습니다. 순간 민지의 심장이 크게 내려앉았다. 숨이 막혔다. 강준호는 그녀의 떨리는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며 말했다. 미안합니다. 민지야. 민지는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말도 생각도 감정도 한순간에 멈춰버렸다. 세상이 조용해진 것 같았다. 그저 한 남자의 목소리만 깊게 울렸다. 이제야 찾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민지의 평범한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재개발 소동, 숨겨져 있던 혈연의 진실,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죄책감과 상처, 모든 폭풍이 지나간 뒤 시간은 조용히 흘러갔다. 민지는 결국 프랑스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다. 오랜 외국 생활 동안 가장 그리웠던 건 화려한 미식도 최신식 조리실도 아니었다. 겨울 저녁마다 골목 끝에서 올라오던 김의 온기,
익숙하고도 따뜻한 고추장 향, 그리고 소박한 천막 아래 사람들의 웃음소리였다. 귀국한 날 가장 먼저 간 곳은 변함없이 그 골목이었다. 하지만 예전의 천막은 사라지고 그 자리는 조용한 작은 가게로 바뀌어 있었다. 간판에는 큼지막하게 이렇게 적혀 있었다. 수진 잠반. 문을 열자 볶음 향과 따뜻한 공기가 민지를 감싸 안았다. 고개를 들자 가게 한쪽 벽면에는 오래된 액자가 걸려 있었다. 엄마의 젊은 시절 모습, 그리고 그 옆에 프랑스에서 민지가 보낸 졸업사진, 두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다. 그 앞에서 누군가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강준호 회장, 아니, 이제는 단순히 외삼촌이었다. 어서 와라, 민지야. 그의 눈가는 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다. 그동안 겪은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뒤늦게 찾아온 용서와 회복이 그의 얼굴 위에 잔잔한 주름처럼 남아 있었다. 오랜만이에요, 삼촌. 민지는 웃으며 그를 안았다. 오랜 정적이 마음 안에서 천천히 풀리는 듯 했다. 잠시 뒤 주방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나 왔어요? 하얀 앞치마를 두른 진우가 어색하게 손을 흔들며 다가와 있었다. 그 옛날 포장마차에서처럼 눈가에는 여전히 부드러운 온기가 담겨 있었다. 우리 오늘 오픈 기념으로 떡볶이 끓여요. 민지가 말했다. 그러자 진우는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그때 그 막 그대로 둘은 함께 주방으로 들어갔다. 불을 켜고 냄비를 올리고 다듬어진 떡을 담그고 고추장과 육수를 섞어가며 조리대를 분주히 움직였다. 어느 순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바삭한 겨울 공기 위로 따뜻한 향이 천천히 번졌다. 외삼촌은 그 냄새를 맡자 눈을 조용히 감았다. 오래전 잃었던 여동생의 손길이 잠시 되살아나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수진아, 내 딸, 이렇게 잘 컸다. 포장마차가 있던 골목은 이제 더 이상 낡고 어두운 곳이 아니었다.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점심을 먹고 웃으며 나오는 풍경, 동네 사람들이 따뜻한 국물 한 그릇에 마음을 나누는 풍경, 그리고 민지와 진우가 함께 새로운 시간을 만들어가는 밝은 풍경이 자리했다. 그날 밤 가게의 첫 장사가 끝나고 문을 닫은 뒤 민지는 조용히 가게 밖에 섰다. 별빛이 희미하게 흩어진 겨울 하늘을 바라보며 어머니가 남긴 오래된 레시피 노트를 펼쳤다. 첫 장에는 익숙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음식은 사랑이다. 누군가를 기억하고 누군가를 이어주는 가장 따뜻한 방법이지. 민지는 그 글을 손끝으로 천천히 쓰다듬었다. 그 말이 어머니가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자 가장 큰 선물이었다. 얼어붙은 저녁 공기 속에서도 포근한 온기가 느껴졌다. 포장마차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던 그날 이후 민지의 세계는 무너졌고 다시 세워졌고 더 넓어졌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깨달았다. 세상에서 가장 잃기 쉬운 것이 맛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되찾기 어려운 것 역시 맛이라는 것을. 하지만 한번 되찾으면 그 맛은 오래도록 마음을 데우며 살아간다는 것을. 민지는 조용히 웃었다.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그리고 정말 행복해요. 찬바람이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녀의 마음은 한없이 따뜻했다. 그날 밤 골목길에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향기가 조용히 돌아오고 있었다.